네, 요즘 사회 전반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앞으로 변화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초청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머마드 라이프의 저자이고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인문학 등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조창환 작가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오는 걸까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조창환입니다. 앞에서 이제 단장님께서 이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아마 용어는 많이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렇게 다가오는 분들은 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오고 있는 것과 그리고 저는 좀 인문학적인 접근에서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대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왼쪽에 있는 책은 제가 지금까지 출간한 책들입니다. 마지막에 제 최근 저서는 마지막에 소개할 텐데 주로 제가 중국에서 활동을 하면서 중국에 관한 책을 많이 썼고요. 옆에 직업을 나열한 건 제가 지금까지 해본 직업입니다. 물론 다 쓰지는 않았어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면서는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신보 매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고 중국에 가서는 또 방송 PD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2008년에 돌아와서는 한신대학교에서 외래교수로서도 활동을 했었고 좀 특이한 공무원 직업도 있죠. 공무원. 제가 2010년부터는 서기관급으로 전라북도와 국토부에서 또 근무를 했었고 또 나와서 지금은 이제 다양한 한 10개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소개드리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개개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어떤 변주의 능력인데 그 부분을 제가 하기 위해서 제 직업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 고도가 뭔지 아시죠? 사무엘 베케트의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건데 고도란 인물이 오나요? 마지막까지 안 옵니다. 그렇지만 그 에스토라곤과 블라디미르가 기다리는 고도는 우리 옆에 이미 존재해 있는 굉장히 부도리한 현실인데 우리 4차 산업혁명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고 싶으면 저는 이 다큐를 권합니다. 올해 초에 EBS에서 했던 다큐예요. 4차 산업혁명의 이기인가 기회인가, 과연 이게 사람들한테 기회가 될 것인가 이기가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이 다큐를 만든 사람은 김우철 PD입니다. EBS의 PD예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어서 올 초에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말 하더라고요. 3년 안에 4차 산업혁명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우리가 뭐 준비할 때는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그래서 김우철 PD는 일단 이걸 만들고 나서 지금은 KDI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강론 4차 산업의 용어들이 있죠. 그 강론에 대한 다큐를 만들고 있어서 아마 올해 말부터 내년부터는 방송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분의 딸이 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여기서 멀지 않은 국립대학교의 교직원으로 있고 한 친구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를 다니는데 이 아버지인데 항상 딸들한테 말한대요. 제발 좀 직장 좀 그만둬라. 그래서 좀 나가서 변화를 좀 봐라. 네가 능동적으로 대처하라.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정말 앞으로의 안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걸 취재하면서 가장 큰 느낌 중에 하나는 독일의 경우에 벌써 이제 인간들이 소외되는 거, 메르켈의 인더스트리 4.0이 진행되면서 가장 큰 우려가 인간이 소외되지 않게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철학을 말하더라고요. 예. 4차 산업혁명은 뭐 간단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 그 전기기관의 발명으로 시작됐다면 2차는 전기, 이제 3차는 컴퓨터, 이제 4차는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IoT나 컴퓨터 기반의 어떤 지식 시스템들이 하면서 나오기 시작한 용어인데요.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원래 좀 헷갈렸습니다. 재작년에 나왔던 우리나라에도 나왔던 3차 산업혁명, 이 육식의 종말을 썼던 제레미 리키프니 쓴 책인데요. 이거는 딱 단순하게 말해요. 이제 녹색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에너지가 과거처럼 석유나 뭐 가스나 이런 화석 연료가 아니라
태양광이나 이런 풍력 같은 녹색 에너지와 인터넷이 기반이 돼서 두 개가 융합돼서 만드는 세상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용어의 개념을 제러미 리프킨은 4차 산업혁명을 같이 쓴 말입니다. 3차 산업 인정하지 않고. 근데 아까 금방 단장님이 설명을 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 확실하게 딱 정리가 됐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책을 내고 또 이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하면서 이게 이제 구체화됐는데 슈밥이 원조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4차 산업혁명은 이런 거가 용어가 들어가면 4차 산업혁명이다.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제일 익숙하죠. IoT, 사물 인터넷 포함해서 뭐 클라우드, 그다음에 AI, 인공지능, 그다음에 이제 VR, 버추얼 리얼리티, 가상현실이나 AR, 뭐 증강현실 같은 단어가 빅데이터란 이런 단어가 나오고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한데 이 단어들이 우리 옆에서 많이 들리면 4차 산업혁명이 오는 거겠죠. 4차 산업혁명을 규정짓는 몇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초연결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란 말은 그렇죠. 여기 안에도 지금 얼마만큼 많은 센서와 카메라와 여러분들 핸드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종의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70억 명의 인구들이 적게는 천억 개, 그다음 많게는 1조 개 이상의 어떤 그 네트워크와 연결되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각 개개인들이 쇼핑을 하든 뭘 하든 여기에 있든 간에 결국은 나중에 가보면 한 컨트롤 센터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초연결의 시대가 됐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초지능이죠. 뭐 지능을 넘어선 지능. 아시겠지만 지난해 우리 이세돌 구단이 AI를 이기는 마지막 인간이 됐죠. 처음이자 마지막 인간이 됐는데 알파고와 싸워서 한 번 이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냐면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학습을 계속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다시 지식을 쌓은 딥러닝을 통해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 뭐 100만 개의 기본을 4주 만에 공부를 했다고 그러죠. 이거는 IBM의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입니다. 퀴즈로서는 10년 전에 이미 인간을 넘어섰고요. 지금은 뭘 하냐면 이 친구가 진료를 합니다. 진료를 뭘 하냐면 과거에 있는 수없이 많은 병원 기록, 개인의 기록 이런 걸 바탕으로 딥러닝을 해서 의사가 된 겁니다. 의사가 돼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가 아파서 CT를 찍었어요. 그러면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오랜 경력을 가진 의사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모든 미국이든 나라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거를 읽어내는 인공지능 왓슨의 말을 믿겠습니까? 좀 헷갈리시죠? 앞으로는 100% 왓슨의 말을 믿게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제 수술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공지능 의사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전립선 수술의 80-90% 이상은 이 인공지능 다빈치가 합니다. 인간은 실수를 하죠. 술도 많이 먹습니다. 의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면 반면에 다빈치라고 하는 수술 로봇은 술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만 먹겠죠. 그러니까 실수도 좀 덜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립선을 넘어서 직장암이나 자궁암이나 이런 수술로서 계속 널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지금은 인간과 같이 협업을 하지만 굳이 인간의 판단이 아니어도 완벽한 수술을 할 수 있는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의사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의료 정보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는 뭐 산산이 나눠져 있다면 이제 의료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다 하나로 통합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누가 원하냐? 정부가 원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가장 큰 관건은 의료보험비, 의료보험비를 줄이기 위한, 그다음에 사람들이 병들지 않게 해야 노동도 오래 하기 때문에 정부가 원하는데 이거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아주 빨리빨리 데이터베이스 하기 시작하면서 있던 이런 IoT 기반의 의료 시설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의료 예산 절감되고 의료비도 절감돼서 국가 재정에 도움이 되겠죠. 의료 당국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뭐 2015년만 보더라도 주로는 제조업이나 건설, 뭐 유틸리티에서 인터넷이 80% 이상
이런 기술들이 정보 기술이 쓰였습니다. 근데 가트너가 본 2020년을 한번 보세요. 모든 분야에 골고루 인터넷 기술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터넷을 모른다면 기자도 물론 기자는 옛날부터 알았지만 여러 가지를 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정보망으로 통합되고 있는 거고요. 인터넷 우리가 보통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기술로는 물리학이나 또 디지털, 생물학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모든 것들의 우리 경제나 산업이나 이 전공의 지금 이 산학협력의 모든 것에 이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4차 산업혁명이 기업한테도 이미 너무 많은 걸 주고 있습니다. 우리 GE 하면 제너럴 일렉트릭 하면 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은 아시죠? 우리 집에 제너럴 일렉트릭 냉장고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부자였죠. 미국제 냉장고였으니까요. 근데 GE는 이제 냉장고 세상에서 떠났습니다. 시스코의 빌루라고 하는 CEO가 들어온 다음부터는 자, 과거에 GE 중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뭐냐면 항공기 엔진이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타서 제주에 내린 항공기를 딱 내렸어요. 그러면 그 항공기 엔진이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운영이 됐고 가령 어떤 충격을 받았고 어떤 상황이 됐는지 디지털 트윈한테 바로 보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있기 때문에 센서를 보면 아시겠죠. 잠깐 미동이 기계가 조금만 더 센서에 따라서 더 움직이면 이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정비센터에 곧바로 말해서 고칠 수 있고 하는 거죠. 이게 위험성을 확실히 줄이겠죠. 그러면서 GE는 완벽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GE가 1980년도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냉장고를 파는 회사였다면 2001년도면 되면 비핵심 산업은 엄청나게 줄어들었고요. 2018년이 되면 이제 다른 건 다 사라지고 핵심 산업과 금융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GE의 대표적인 CEO로 잭엘치를 드는데 잭엘치는 원자탄 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밑에 하위 10%를 잘랐던 인물로 유명했었는데 이제 GE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선두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전공하고 패션 회사에 들어갔어요. 과거에 디자이너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디자인을 하라고 그러면 어떤 게 필요했습니까? 우리 앙드레 김 선생님처럼 굉장히 창의적인 재능이 필요했죠. 근데 지금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세계 제1위의 패션 회사가 돼버린 자라, 아만테오 오르시가 회장의 자라는 4차 산업혁명으로 모든 걸 만듭니다. 이 매장에 있는 제품의 80, 90%는 나중에 고객의 니드에 따라서 수정하고 만들어서 제품으로 됩니다. 가장 짧은 시간 안에 고객의 니즈를 100% 수용시키는 방법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제 창의 이런 것보다는 가령 여기 대전에 이 유성구의 사람들의 날씨, 그다음에 이 지역의 기온들, 그다음에 사람들의 문화, 유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지역의 매장을 결국 관리하면서 세계적인 패션 회사 1위의 패션 회사가 됐던 거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막 지멘스와도 협업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독일에 있는 기업들이 가장 빨리 4차 산업혁명을 적응했습니다. 독일은 메르켈 총리가 2010년에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가 됐습니다. 딥러닝한 로봇이 한 곳에서 자동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지나가면서 수없이 많은 공정이 필요했다면 이제는 바뀌는 거죠. 이런 3D 프린팅과 이 로봇이 하면서 가능해진 거죠. 그리고 오류도 적습니다. 이제 그 자동차도 달라지는 거죠. 자동차도 이제는 과거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그 자동차 구조가 아니라 이제는 완벽하게 커넥티드카 연결되어 있는 모든가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 세상의 자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지능형 자율주행차들이 되는 거고 또 스마트 시티랑 연결이 됩니다. 자, 이쪽에서 지금 우리 한밭대학교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곳은 상하이에서 조금 상하이시의 남쪽에 있는 가정구 지하딩치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지하딩치는 올해부터 자율주행차를 탈 수 있는 곳입니다. 2020년에 완성되는데요. 이 세종만한 도시가 모든 것을 자율주행의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 안에서는 가능하면 이제 자율주행으로 모든 걸 움직이게 만들었어요. BMW, 벤츠 여기에 다 들어가서 연구하고 시스템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변화들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는지, 현대차가 우리가 과연 이것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해야 되겠죠.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농업이 좀 농민단체들의 반대도 있어서 온실형 공장 이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지만 이미 기술상으로는 온실형 농장, 그러니까 이 온실형 농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품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거리를 축소하는 것도 굉장히 친환경적인 겁니다. 물류 비용이 드는 거니까요. 뭐 우리가 남미에서 온 어떤 걸 먹는 것보다는 이 근처에서 나온 걸 먹는 게 지구 친환경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겠죠. 그랬을 때 이미 농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이미 다가올 수 있고 충분히 이미 다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자, 고민이 생기죠. 그랬을 때 과연 인간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답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위험 직군. AI 시대가 되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직업들을 텔레마케터, 세무대리인 이런 쪽으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법률 비서도가 있는데 회계사, 변호인 이런 직업들이 쉽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찬반은 있습니다만 쉽게 저는 분명히 변화가 생각보다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준비가 되겠죠. 또 저위험 직군도 있습니다. 저위험 직군의 특징은 정신건강과 약물치료,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뭐 안무가, 그다음에 이제 내과 의사인데 저는 의사는 동의하지 않고요. 심리학자. 그러니까 결국은 앞으로의 시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제조나 좀 귀찮은 일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일, 그 사람과 사람의 일이 인간이 할 일이라고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문제겠죠. 다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텔레마케터 위험 직군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을 선택하는 것은 조금 불안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제분들한테도 여러분들도 일을 선택할 때 굉장히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요즘에 유명해진 인문학자죠.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걸 씁니다. 사피엔스는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지구에서 가장 상위의 어떤 능력이 가져게 됐던 과정을 썼다면 호모 데우스는 신적인 인간이죠. 데우스가 이제 신이란 뜻이니까요. 신적인 인간이 과연 신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한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 AI나 이 로봇한테 오히려 점령당할 수 있다. 인간이 인권을 찾아야 되는, 인공지능한테 인권을 요구해야 되는 시간이 올 수 있겠다. 우리가 만약에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봤던 기계의 시대, 막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다고 하는 위험한 가정을 하는데 이 사람뿐만 아닙니다. 대부분의 빌 게이츠나 앨런 머스크나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위험들을 말합니다. 올해 초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나온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 일자리를 찾아서 여러분들 미창부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꼭 기회 되면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 제가 보고서에서 캡처한 그림인데요. 인간에게 필요한 3대 미래 역량. 궁금하시죠? 자, 획일적이지 않은 문제 인식 역량, 다양한 가치를 조합하는 대안 도출 능력,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능력. 이거 감이 오시나요? 저거 내가 기를 수 있어.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기를 수 있어. 감이 안 오죠. 굉장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데 이 역량을 길러야만이 미래에 살 수 있다고 우리 정부 보고서가 말을 해요. 그 결국은 어떤 거냐면요, 이제 과거처럼 어떤 직업이나 이런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겁니다. 자, 금융도 과거에는 보통 은행원이 금융가였죠. 아니면 전산실이 이런 게 있다면 앞으로는 모기지 전문가나 이렇게 금융공학자처럼 이 4차 산업 시대와 결합돼 있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유일합니다. 사실 요즘 은행원들이 많이 줄고 있는데 이런 쪽만 생존할 수 있는 거고,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도 응급실 의사,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로봇이 발달해도 응급실의 대처 능력에서는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 이 암 진단 의사는 저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아까 막 제가 말씀드렸듯이 암 진단은 인간보다 왓슨이 훨씬 더 잘할 겁니다. 수없이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을 했는데 여기에 뭐 작은 혹이 있어요. 그 암을 치료하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악물을 치료했을 때 치사율과 확장률에 대해서 AI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알고 있는 걸 믿겠어요? 아니면 어느 감 좋은 의사, 실력 있는 의사의 말을 믿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AI의 말을 믿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기자도 기존에는 그냥 글을 쓰는 기자였다면 이제는 어렵죠. 관련 분야에 대한 통섭적 잡지 발행인. 이 통섭적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적이죠. 모든 것을 포괄해서 분석해서 읽어내는 통찰력 있는 시야를 가진 잡지 발행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분야별 전문 기자 같이 이런 쪽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 인문포럼에서 박형규 교수라고 아주대 교수가 한 말이에요. 10년 후에 의사는 지금의 10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이분이 이제 10년 후에 10분의 1로 안 줄어들면 굉장히 큰 매를 맞을 텐데, 그리고 지금 초등생의 절반은 지금 없는 직업을 가질 것이다. 그럼 새로운 어떤 직업이 생길 거냐? 다 사창생명과 관련된 직업이겠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재동의 톡투이나 이런 방송에 나와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송기령,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빅데이터 전문가죠. 월급쟁이의 시대가 사라지고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 자, 프리랜서가 월급쟁이라는 것은 한 직장을 우리가 수호하는 것을 월급쟁이의 이제 철학이라면 이런 시대가 사라지고 프리랜서의 시대가 온다. 하는데 뭐 저처럼 다 되라는 소리인데 그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이거 그리스 신화에 나온 이야기예요. 뭐죠?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그 괴물이 캐논 강가에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러고 어떡하죠? 자기 침대에 눕혀보고 길면 잘라 죽이고 짧으면 늘려 죽이죠. 그러니까 공무원이란 직업의 특성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규율적이고 이런 어떤 거에 맞다면 공무원 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창의적이고 영혼을 꼭 찾고 싶다. 제가 비하하는 말은 아니라 그렇다면 공무원 되면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30년 후에 대한민국 이게 지도입니다. 이게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지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20살부터 39살, 좋은 표현은 아닌데 가임기 여성, 이게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아이를 낳는 여성들과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 이게 바뀌면 그걸 인구 소멸 도시라고 합니다. 이 빨갛게 된 도시들은 30년 후에 전부 다 소멸하는 도시입니다.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대학도 2030년이 되면 지금의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거 중국어로 하나 해드릴게요. 스차 잔의 헛거밍샹 오먼능 짠셩 중거마. 이거는 제가 올 6월 달에 네이버에서 톱으로 이제 올라가 있던 기사예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는 중국을 이길 수 있는가? 이게 저죠. 근데 제가 중국에 관해서 기사를 많이 씁니다. 지금도 여러분 네이버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일주일에 한 편의 칼럼과 한 편의 시사저널에 쓰는 서평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쓴 중국 글에는 댓글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아시잖아요. 중국에 관한 댓글에는 중국 관광객 안 온다고 하면 너무 좋다. 온다고 그러면 이렇다. 이렇게 굉장히 비하적인 댓글이 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별로 그렇지 않았어요. 이기다니 말이 안 되는 제목이네요. 밀린 지 좀 됐죠. 탄세트하고 삼성 비교하면 안 되죠. 이미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한국은 중국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어떠냐면요. 제가 중국의 속도를 말하면 이게 중국의 귀저우성에 만들어진 10N 하늘의 눈이라고 하는 전파망입니다. 직경 700m, 500m. 프레이토리코에 있는 RS15 만원경보다 7배 정도 성능이 좋습니다. 우주에 지나가는 신호, 우주에서 오는 빛의 분석, 우주만 볼까요? 인공위성들이 하는 대화, 중국에서 제일 잘 잡습니다. 2025년 되면 ISS 8개 국가가 하는 우주 정거장이 내려와야 됩니다. 그때 우주에는 중국에서 만든 텐궁,
손오공이 놀았다는 텐궁이라고 하는 우주정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 유일의 우주정거장이 중국 겁니다. 여러분들 인터스텔라나 이런 영화에서 왜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구원하는 거로 나올까요? 나중에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션웨이 타이유라이트라고 하는 세계 최대의 슈퍼컴퓨터. 이게 중국 겁니다. 1위뿐만 아니라 테너2라고 2위도 중국 겁니다. 미국은 타이탄이 5위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슈퍼컴퓨터가 그 나라의 정보 기술력을 말하지 않지만 이미 중국은 정보에서도 한 거고요. 묵자호 들어보신 분이 있을 텐데 지난해부터 중국이 쌓아올린 통신위성입니다. 기존의 통신위성은 기존의 방식으로 소통을 하죠. 근데 묵자호는 양자위성입니다. 양자 방식으로 통신하는 세계 유일의 위성입니다. 중국의 신호는 누구도 보고 중간에서 커트해서 분석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신호는 누구나는 아니지만 노력하면 스캔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변화. 뭐 중국의 이제 항공모함이지만 이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직은 의미가 없는데 이 중국의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게 중국의 고속철도가 여러분들 KTX 아시죠? 고속철도나 KTX 고속철도는 새로운 라인을 깐 철도를만 말합니다. 기존의 라인의 속도가 아무리 올라가도 그걸 고속철도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중국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2016년까지 지난해까지 8년 동안 22,000km의 고속철도를 깔았습니다. 이게 세계 고속철도 당연히 1위고요. 세계 고속철도의 60%입니다. 8년 만에 세계 고속철도를 60%를 깔은 나라예요. 물론 실수도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거고요. 여러분들 중국 고속철도 여행 가서 타보시면 동전을 세워놔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사람들은 공무원 되기를 원하죠. 중국 청년들은 창업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산학협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꿈을 가진 좋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건 리커창 총리가 3W 카페라고 심천에 있는 창업 카페를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매일 15,000개, 한국의 58배에 달하는 기업들이 생겨납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공무원이 되고 싶은 한국, 인구 5천만의 한국과 대학생 10분의 1이 창업하는 중국의 앞으로의 5년 뒤, 10년 뒤 우리가 경쟁할 수 있을까요? 좀 끔찍하죠. 정말 우리가 이걸 인지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교육이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교육을 스템 교육이라고 합니다. 과학과 기술, 엔지니어링과 수학들을 합치고 중간에 아트를 넣어서 아트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스템 교육인데 이미 미국이나 독일 이런 쪽은 학교육에서도 메이커 스페이스나 이 4차 산업혁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타이거맘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타이거맘은 호랑이 엄마죠. 이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국영수보다는 창업에 대한 기술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어린 학생도 있지만 스템 교육 들어본 적 없을 거예요. 요즘에 코딩이라고 하는 약간 기계와의 협업에 관한 교육이 이제 초보적인 단계죠. 이렇게 대비해서 될까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밭대학교는 많은 산업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는 이미 칭화대나 인민대나 이런 학교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과가 생깁니다. 빅데이터 학과, 인공지능학과 이거 다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는 아까 제가 4차 산업혁명의 결국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인문학적인 분야입니다. 인간과 이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고요. 또 인문학적인 부분, 기계들은 수학적인 거나 이런 쪽은 분명히 인간보다 기계들이 더 잘할 겁니다. 반면에 인간의 감성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분들은 쉽게 기계들이 못 따라오겠죠. 그러면서 저는 하는데 인문학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중요한 게 저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공학하고 다른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공학은 하나의 분야를 하면 돼요. 자동차 공학이면 자동차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이해내면 됩니다. 근데 인문학은 다릅니다. 전문가와 다른 영역. 좀 더 넓게 보고 좀 더 넓게 좀 연관관계, 맥락을 잡아서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게 인문학입니다.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추계 시대라고 하는 BC 한 500년 정도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시대가 바로 저는 지금의 시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인공지능과의 어떤 대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새로운 우리 나름대로 패러다임을 찾아야 되는데 이때 중요한 건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추계 시대인데 이 공자나 묵자, 노자 우리 동양 사상의 모든 철학이 이때 나왔잖아요. 이걸 추계 시대인데 이때 중요한 것은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유하고 논쟁했을 때만 앞으로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우리가 한국이 선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중국이 무섭다고 했지만 중국은 앞으로도 영원히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할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제 책이 제가 올 초에 낸 책입니다. 노마드 라이프. 이 책을 내면서 제가 좀 호가호위 하려고 몇 분들한테 인사말을 받았어요. 축사를 이제 뒷장인데 받았는데 제 책 전체보다 더 훌륭한 이 문구를 하나 써주신 분이 있어요. 이 만화가 박재동 화백인데 박재동 화백이 이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보니까 앞으로의 시대는 새로운 광야, 황야, 들판 이걸 찾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아이들한테 새로운 광야, 황야, 들판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고민, 치열한 고민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가는 좀 이렇게 방법들 아니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걸 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좀 분석적으로 벌하는 거예요. 우리가 2013년에 돌아가신 스테판 에셀, 프랑스의 대표적인 제가 프랑스 쪽 철학자를 좀 좋아하네요. 진보적인 활동가죠. 분노하라, 저항하라 이런 책을 썼던 스테판 에셀. 결국 지난해 우리가 촛불 혁명을 통해서 뭘 창출했듯이 분노하고 행동하는 시대와 사람만이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마드의 조건 두 번째는 전 책을 말합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이 옆에 있는 건 제 아들의 이제 중3 된 아들의 블로그인데 저는 아이한테 꼭 책을 읽고 그걸 서평을 쓰게 합니다. 근데 이제 쓴 건데 저도 지금은 시사저널에 격주로 서평을 쓰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었고 지금도 하루에 한 권 정도씩은 읽습니다. 지금 출판 저널리스트도 하고요. 책을 읽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도자들한테 그런 게 많이 드러나죠. 김대중 대통령 옥중서신 기억하실 거예요. 손에서 이제 이 글은 두 분을 모셨던 요즘에 유명해진 강원국 작가가 쓴 말입니다. 대통령의 글쓰기라는 데서 DJ 대통령 어마어마하게 책을 읽었죠.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책을 읽고 애독했고 거의 열정적으로 책을 읽었다고 할 정도. 그런 독서를 통해서 통찰력이 나왔고 움직일 수 있던 철학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꼭 책을 많이 읽기를 권하고요. 이 굉장히 혹할 말이죠.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1%, 평생 일할 수 있는 나를 찾아서. 여러분들 이 단어 굉장히 재밌잖아요. 일본의 이제 그 작가가 쓴 책인데 여기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이니까 빠칭코를 한다, yes or no. 그 다음에 전철 안에서 모바일 게임을 일상적으로 한다. 한 달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다. 자, 이걸 안 하면 여러분들이 1%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노년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준비를 해서 살 수 있게 하려면 가령 빠칭코 게임 같은 거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게임이 아니라 전자게임이 아니라 도박 같은 경우요. 그 다음에 전철에서 모바일 게임 하지 않고 책을 읽으란 말입니다. 책은 한 달에 한 권 이상 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름대로 자기 주체적인 일과 삶을 찾아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쓰는 사람이 리더다. 근데 제가 아까 대통령의 글쓰기 말했지만 어떤 공무원 조직이든 모든 조직이든 글을 통해서 자기를 정리하고 표현하고 문서 잘하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제일 잘 나갑니다. 그래서 그건 습관인데 제가 이거 오마이뉴스에 쓴 건데 그냥 다양한 잡글들도 많이 써보면서 됩니다. 그 쓰는 게 좋으면 저는 지금 칼럼 같은 경우는 타블로이드 한 면 정도 1시간 반 정도면 쓰거든요. 계속 써봤으니까 습관이 돼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런 좀 글쓰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즘에는
정말 이런 책을 포함해서 좋은 책들이 많죠. 유시민의 글쓰기 강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책들 하면 되고요. 또 이제 여러분들 학생들도 제일 중요한 기획. 어느 기업이나 기획실이 가장 유명하잖아요. 중요하잖아요. 이 기획을 하는 거. 기획도 그냥 똑똑해서 기획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하고 이런 책들을 보고 준비하고 하는 겁니다. 기획이라고 하는 게 옆을 모든 것을 보고 틀을 짜는 능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건 제가 새만금에서 일할 때 저는 단순하게 공무원으로만 한 게 아니라 새만금과 중국에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새만금과 중국과 관련돼 있었던 역사적인 내용들을 다 추려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좋아할 8개 이야기를 제가 직접 스토리를 써서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어로도 만들어서 중국 사람들이 이걸 보고 새만금이 과거부터 중국과 많은 인연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면서 느끼게 했던 거죠. 노마드의 조건 중에 하나는 전문 능력입니다. 전문 능력은 여러분들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 능력이 아니라 45살 대한민국 탈출기를 쓴 마태훈 기자처럼 요리, 스시를 배워서 지금 호주의 어느 대학교 앞에서 피노키오 스시집이라고 한 걸 하고 있는데 요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공지능이 로봇이 한다고는 하지만 음식은 좀 다릅니다. 이런 재능들이 내가 어디에 가서 시대가 바뀌어도 살 수 있게 하는 자존감이 있는 거죠. 이거는 얼마 전에 YTN에서 나왔던 건데 용접공,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거 잘합니다. 손재주도 뛰어나고요. 이런 기능들, 이런 것들을 한두 개 익혀두면 앞으로의 시대에서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과거처럼 어려운 기술을 할 게 아니라 세계 어디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더 존재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외국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여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행사도 지금도 하고 있는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직에 가기 전까지 대교 차이용의 중국어 컴퓨터를 제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기획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애들한테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는 그렇습니다. 8박 9일 동안 와서 중국어 못 배웁니다. 근데 제가 가르쳤던 건 니네들이 왜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지, 중국 사람들을 좀 더 편견과 선입견 없이 이해하고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캠프를 제가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외국어는 중요합니다. 저희 때는 외국어가 많이 안 와도 됐지만 앞으로 시대는 영어와 중국어가 필수인 시대. 참 안타깝죠. 저 아이들이 참 불쌍한데 영어와 중국어가 필수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인맥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쁜 측면도 있어요. 중국에서는 관시라고도 하는데 근데 저는 나중에 제 페이스북도 소개하겠지만 사람들 간의 다른 네트워킹들이 자기의 어떤 영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인맥 만들기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이 채팅방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 다릅니다. 페이스북은 아시겠지만 자기 자랑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거는 자기의 정보를 축적하는 공간. 근데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이상한 거 퍼올리면 안 되지만 제가 하는 것들, 가령 여기에 와서 이 강의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을 페이스북에 올리면 그 관련되어 있는 접점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필요해서 이런 것들을 요즘에 좋기 때문에 잘 관리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제가 이제 있는 커뮤니티들인데 그 속에서 같이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공유해가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데 이 다영 김현승 선생의 눈물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시는 뭐냐면 무등산 꼭대기에 혹시 광주 무등산 꼭대기를 가보시면 저 시비가 있습니다. 다영 김현승 선생이 자식을 잃고 쓴 시예요. 더러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눈물이고저 이렇게 한 시인데 사람들은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근데 그거를 위기를 위해서 침몰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인생이. 근데 이 김주환 교수의 말이죠. 회복 탄력성. 그것을 다시 리바운드 할 수 있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 교수는 역경을 오히려 기회로 만드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회복 탄력성도 앞으로의 노마드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인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은 한자로 좀 어려운 한자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명나라 때 유명한 제상이에요. 장거장이라고 하는 제상이 쓴 말인데 차리우모 모이우동 심사원려 계무부중. 자, 찰은 잘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모의 기획하고 기획한 다음에 움직이면 그러되 심사원려 깊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면 계무부중 계획할 것 중에서 못할 게 없다는 이런 뜻이에요.
우리 역사 임진왜란 전 이 삼전도 치역 있는데 우리가 역사 앞에서 잘 대비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임진왜란 전에 뭐 황용일과 김성일이 일본에 갔다 와서 갈리면서 대비를 못했고 명나라 청나라 때 병자호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경술국치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한국전쟁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IF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한테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대비를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저와의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면 제가 이 천생 노마드라고 제가 2년 전에 공직을 그만두고 그 다음 날 내몽고에 가서 칭기즈칸 묘에 갔습니다. 칭기즈칸은 세계적인 노마드입니다. 그래서 칭기즈칸을 배우려고 갔었는데 그 칭기즈칸처럼 노마드가 될 텐데 여러분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걸 통해서 같이 저랑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뭐 이렇게 변주하면서 사는 게 물론 불안정해서 제 와이프는 공직대가 더 좋았다고 말을 하지만 저는 앞으로의 시대에서 나름대로 이런 삶도 하나의 재미있는 표징이 될 것 같아서 제 직업들을 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빠르고 시간이 좀 짧다 보니까 했는데 이렇게 짧은 시간 많은 분들이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럼 오늘 뭐 잘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